이 새해 벽두부터 우리 이청구 박사님의 훌륭한 강의를 듣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CBMC에서 2020년 1월 4일, 5일 그때도 역시 이청구 박사님 모시고 우리가 아주 그 훌륭한 세미나를 많은 분들이 오셔서 잘 마쳤고 이번에 두 번째로 오셨고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청구 박사님 뭐 제가 경력을 제가 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뭐 다 아시니까 그냥 나오실 때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오다 보니까 용이 그려져 있는데 용 여기 보면은 용품이 너무 약하거든요. 발가락이 5개로 되어 있습니다. 5개. 여러분 조선시대 때 용은 발가락이 몇 개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조선시대 때 용은 발가락이 몇 개였을까? 3개요. 이게 바보 같은 질문인데 용이라는 동물은 없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지 아닌 동물이에요. 그런데 중국이 용을 자기네들이 아주 상당히 좋아하는 상서로운 동물로 치는 것이 용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그 밑에 있는 작은 나라들 그 나라들한테도 용을 그릴 수 있는 그 자격을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너네들은 발가락을 5개 그리면 안 돼. 오로지 중국 용만 발가락이 5개야. 그 조선의 용은 발가락을 4개 그렸습니다. 베트남의 용도 4개입니다. 중국의 조공을 바치던 모든 나라들은 발가락을 4개밖에 그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어떤 나라가 세계를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변화버릴 것까지도 전부 구속을 당합니다. 그래서 조선이 잘못해가지고 발을 5개 그리면 그건 벌 받는 겁니다. 중국한테. 이런 식으로 그 세상이 변하고 지금 우리가 5개를 맘먹고 그리는 것은 더 이상 중국이 지배하는 시대가 아니다라는 뜻조차 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승만 공군 사업회 회장님께서 제가 작년 마지막 유튜브 강의를 정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언제든지 좀 이렇게 비관적인 얘기, 비통한 얘기, 싸우는 얘기, 즐겁지 않은 얘기들을 너무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작년 연말에 그래도 세상은 좋아지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주제로 강의를 드렸는데 여러분 그런 주제로 강의를 드렸는데 1820년대에 이제 인간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먹을 것도 없고 자원도 다 보관되고 그럴 거라는 예측이 1820년대부터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1820년부터 지금이 2020년대니까 딱 200년이 지났는데 200년 동안 경제력이 지구 전체 경제력이 100배 늘어났습니다. 100배. 지난 200년 동안 100배가 늘어났고 인구는 8배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배가 모여드니까 지구에 있는 모든 인구는 평균을 내면은 12배 더 잘 살게 되었다. 100만이 할이니까. 대한민국은 어쩐 줄 아십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나왔을 때하고 지금하고 400배 늘어났습니다. 400배. 대한민국은 그 60년 사이에 400배 늘어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늘어난 것보다 더 기분 좋은 뉴스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면은 지구 저쪽 남아메리카에 있는 아마존 강에 있는 숲들이 다 없어지고 있어요. 이건 큰일 났다. 지구의 허파가 다 죽고 있다. 네, 그거는 틀린 얘기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지구의 산림, 지구의 숲풀이 얼마만큼 많이 늘어나느냐? 대한민국 땅에 24배만큼 늘어났습니다. 지구에 있는 숲이. 숲은 점점 많아지고 어떤 숲도 산소를 생산을 합니다. 여러분 미국이 가지고 있는 석유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미국 사람들 그 얘기하면 교수들이 에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럽니다. 미국이 쉐일 오일이라는 석유가 있는데 쉐일 그 땅속 3,000m쯤 들어가야 있는 겁니다. 그거를 누구든지
팔수만 있다면은 지구 에너지 문제가 끝나요. 미국 문제는 당연히 끝나고. 저쪽 텍사스에 있는 조지 미첼이라는 그 석유 별로 큰 회사도 아닙니다. 그 회사 사장님이 그걸 한번 파보겠다고 이제 시도를 했습니다. 그 조지 미첼이 그거를 팔라고 그러니까 그 아들, 텍사스 대학에서 지질학 박사 받은 아들이 아버지 그거 해봤자 안 돼요. 그거 해봤자 안 돼요. 파는다 하더라도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안 돼요. 지질학 박사인 아들이 안 된다는 것을 그 조지 미첼이라는 사람이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오는 것보다 싼 값에 꺼내는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쉐일 오일인데 그거를 지금 트럼프 대통령 때 아주 대폭으로 파가지고 미국이 72년 만에 처음으로 석유 수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72년 만에 미국이 석유 수출국으로 바뀌고 지금 여기 로키 산맥, 서쪽으로 동쪽으로 좀 더 가면 로키 산맥이 있는데 거기서 발견된 매장량이 2조 배럴쯤 되는데 지금 발견된 거하고 앞으로 있다고 추정되는 걸 합치면 미국이 지금 쓰듯이 써가지고 500년 쓸 수 있는 석유가 있습니다. 500년. 미국의 석유 시대는 끝 안 나요. 석유 시대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우리가 난 리뉴어블 에너지,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들이 이제 다 고갈된다. 그 고갈된다는 소리가 언제 제일 시끄럽게 나왔냐면 1972년입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로마 클럽 보고서를 보고서 내가 일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다 죽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구에 있는 모든 중요한 그러니까 난 리뉴어블 에너지 꺼내 쓰고 나면 끝나는 거, 석유, 석탄 꺼내 쓰면 끝나는 에너지가 다 끝나는 해가 2026년이었습니다. 로마 클럽에서 얘기했는데 2년 남았습니다. 금도 지금 없고 은도 없고 석유도 없고 석탄도 없고 다 없어야지 맞는 거예요. 1971년에 그 책을 한국 대학생 중에서 웬만한 사람이 읽었습니다. 로마 클럽 보고서 성장의 한계 그런 것들은 다 틀리는 거로 돼 있죠. 그런데 정치가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석유가 있어도 석유값이 오를 수가 있습니다. 바이든이 대통령 된 다음에 이 로스앤젤레스에서 7불까지 올라갔었죠. 갤런당.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 3불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3불 넘어간 적이 없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할 때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근데 트럼프가 대통령일 때는 국제 유가가 너무 싸요. 미국 쪽 수출해버리니까 국제 유가가 형편없이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러시아 같은 나라는 그 나라 국력에, 경제력에 거의 한 3분의 1 정도가 석유 팔아먹는 돈입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 내려가니까 전쟁할 돈이 없어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딱 된 다음에 쉐일오일 캐내는 거 금지. 러시아가 돈을 왕창 벌었습니다. 그 돈 가지고 전쟁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똑같은 자원이 있는데 그것을 어떤 정치가 나와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확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트럼프가 다음번에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첫날 할 일이 있대요. 첫날 할 일이 드릴이라고 했습니다. 석유파. 그러면 러시아는 전쟁할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요번에 러시아가 전쟁하면서 한 가지 쪽팔린 사실이 있는데 러시아라는 강대국이 우크라이나랑 전쟁하는데 폭탄이 모자라서 북한제 폭탄을 가져다 썼다라는 얘기입니다. 북한 폭탄이 100만 발 러시아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북한 폭탄에 들어갈 불이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지고 쏘는데 날아가는 게 아니라 대포가 터져버렸어요. 쏘는데 거기서 터져가지고 대포가 터졌습니다. 이제 세월 지났으니까 얘기를 하는데 북한이 연평도를 향해서 쏜 폭탄의 3분의 1만이 연평도에 도착을 합니다. 나머지는 다 다른 데 떨어져요. 바로 이런 것들, 우리가 좋은 데이터, 좋은 이론 가지고 세상을 분석해야 되는데 지금 지구에 너무 온난화가 되어서 온난화되었다는 것은 학자들이 그래 옛날보다 많이 더워진 것 같아 라는 데 일치합니다. 뭐가 문제냐? 그 온난화의 주범이 누군데? 우리가 온난화를 시켰다 하는 것들이 좌파입니다.
우리가 지구를 뜨겁게 만들었어. 그래서 공장에서 굴뚝에 연기가 더 나와야 돼. 그리고 SUV 타고 다니면 안 돼. 기름 안 되는 자 타야 돼. 다 전기자동차로 바꿔야 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온난화는 팩트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건 우리가 팩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한 거야.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건방지게 온난화를 해결한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비신앙적이야.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야. 우리가 할 일이 별로 없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보통 우파들입니다. 카트리나가 왔을 때 부시를 욕하는 사람들이 좌파입니다. 카트리나를 부시가 막을 수가 있나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노력하면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우리가 연세대학교 화학과 교수가 조그만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지구는 정말 열받았나라는 책입니다. 지구의 온난화가 되는 건 사실인데 인간이 온난화의 4%를 기여한답니다. 96%는 자연이래요. 그 자연이 뭔데? 지구가 23.5도 기울어서 도는데 똑바로 도는 게 아니라 삐뚤 이렇게 돕니다. 우리가 팽이를 돌렸을 때 처음에 힘 있을 때는 똑바로 돌다가 나중에 가서는 픽 이렇게 돌죠. 지구가 삐뚤 돌기 때문에 몇백 년 만에 한 번씩 온난화가 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고치냐는 그 얘기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지. 그래서 우리가 그 공부는 해도 끝이 안 납니다. 어떤 것이 더 맞을까? 저는 지금 삐뚤하기 때문에 온난화가 온다라는 그 연세대학교 화학과 교수의 그 말씀에 저는 동의하는 편이고, 그리고 여기 버클리 대학 교수가 몇 년 전에 책을 썼는데 지구는 싣고 있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지구 전체가 온도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뜨거워지잖아. 올라가는데 쭉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면서 내려가는 겁니다. 이러면서. 근데 이게 내려가는 도중인데 우리가 살짝 올라가는 도중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인간 역사 몇십억 년, 이 하나님의 역사가 뭐 몇십억 년, 몇천억 년으로 가는데 우리가 그 중에 일부 살짝 오르는, 내려가면서 살짝 오르는 데 있으면서 뜨거워지고 있다고 난리가 벌쩍 들이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국제정치 2024년도 뭐 전망을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것 전부 다 사람들이 하기 나름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른데, 저는 말이죠, 남북한 관계를 제가 하도 화가 나가지고, 남북한이 둘이 꼰투 선수입니다. 남한도 싸우고 북한도 서로 치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은 심판도 경험하고 있다는 걸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치고받고 하다가 북한이 밀게 되면 지가 삥 뚫어요. 그럼 우리 때리다가 씁니다. 그리고 1분간 휴식하고, 그리고 또 치고받고 하다가 북한이 불려면 또 삥이 뚫어요. 공을 땡치면 북한은 심판으로 따니까 결국 KO를 당하지 않는 거라. 전두환 이후에 전두환 대통령이 88년 6월달에 대통령직을 떠났는데 88년부터 지난 재작년 5월 윤석열 대통령 될 때까지 34년 동안 한반도의 주도권은 북한이 잡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힘이 북한보다 훨씬 세고, 그리고 대한민국에 우파 정권이 있었을 때도 많이 있었는데, 바로 윤석열 대통령 되기 전까지 남북관계, 한반도 정치의 주도권은 북한이 잡고 있었다. 왜? 남한의 모든 대통령이 김정은하고 만나서, 김정일하고 만나서 사진 한번 찍고 싶어 했습니다. 남북 대화에 연연하지 않은 누구든지, 뭐 박근혜, 김영삼 다 마찬가지예요. 우파고 좌파고 전부 북한 대통령 한 번 만나서 사진 한번 찍고, 그럼으로써 지지율을 왕창 올리고 국회의원 많이 당선시키고, 내가 그런 생각으로 그냥 북한의 눈치를 보고 처음으로 김정은 만나겠다는 얘기를, 북한의 제일 높은 놈을 만나겠다는 얘기를 안 한 첫 번째 대통령입니다. 30여 년 만에. 그러니까 주도권이 우리한테 온 거예요. 이제 한국으로 주도권이 지금 당연히 넘어야 될 것이 지금 넘어온 겁니다. 한국은 왜 당연히 넘어야 되느냐? 국제정치는 힘의 정치인데 대한민국의 힘의 정치는 군사력 빼앗기, 경제력, 그리고 인구 영토입니다. 그것이 국가의 기본인데, 뭐 영토는 북한하고 남한하고 같아요. 인구 대한민국이 2배입니다. 경제력 대한민국 58배입니다. 군사력은 몇 배일까요? 군사력 요새 좋은 비행기들 말이죠. 미국이 가지고 있는 F-22라는 전투기가 있는데, F-22라는 전투기하고
그 다음으로 좋은 전투기하고 붙였는데 145대 0으로 얘가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 빠졌습니다. 그래서 F-22하고 그 다음 기종하고 붙어가지고 145대 0까지 F-22가 이긴 다음에 더 이상 실험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얘기할게요. 내가 가진 총은 1000m를 나갑니다. 기관총이 있어요. 쟤네들이 가진 총은 500m를 나갑니다. 그 600m 지점에서 내가 긁으면은 저기 있는 거 다 죽습니다. 내 총알 있는 것만큼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력은 몇 배인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나라 군사력이 오늘 전쟁이 나면은 한 1시간 있다가 하늘은 전부 미국 비행기 아니면 한국 비행기가 차지할 거라고 봅니다. 한반도에. 바다는 북한 해군이 못 나와요. 그러니까 한 예를 들어 준다면 북한 해군은 군함에다가 탱크포를 날았습니다. 탱크포를 날았는데 조준하는 뭐 십자가에다가 이렇게 맞추기 위해서 막 돌립니다. 돌리다가 막 돌리고 막 이러면서 해요. 근데 우리는 오토매틱을 눌러놓으면 배가 출렁출렁거리도 그 십자 안에 저 배가 들어갑니다. 오토매틱 누르면 백발백중으로 맞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매일 헤매고 있느냐? 왜 그동안 헤매냐? 너는 우리 지도자들이 우리의 국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항상 굴종적으로 굴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었는데, 그래도 간만에 몇십 년 만에 한국 대통령이 뭐 나 김정은 만날 생각 별로 없어. 안 만나도 돼. 제가 그 이명박 대통령이었을 때 이명박 대통령의 제일 친한 친구인 김준홍 목사님이 한번 그 가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내가 북한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훌륭한 외교 정책입니다라고 가서 말씀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 네가 무슨 짓을 해도 우리는 관심 없어 하는 것. 지금은 북한이 까불면 우리도 같이 까불어줍니다. 어제 북한이 200발 쐈는데 우리는 400발 쐈습니다. 북한이 땅에 맞췄으면 우리도 땅에 맞췄을 겁니다. 북한이 연평도에 맞췄으면 우리는 북한 본토를 맞추는 겁니다. 근데 이제 북한이 연평도는 안 맞췄어요. 그냥 바다에다가 400발 쐈는데 우리 보가 훨씬 더 좋고 그러기 때문에 의지가 있고 사용할 생각이 있으면 별 문제가 없다. 근데 그런 일이 언제부터 일어나게 됐는지 말씀을 드리면 저 때부터 주도권을 사실 우리가 잡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가가지고 부하들이 북한에 올라가서 김정은을 만났더니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하겠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을 설득해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백악관을 달려왔습니다. 우리나라 그 당시에 국가안보 보좌관이, 그러니까 국가안보 실장이 그리고 트럼프한테 김정은이가 핵을 내놓는 것 같아요. 그래? 그게 정말이야? 네가 가서 발표해. 그래가지고 백악관 앞뜰에 꼼꼼해졌는데 전기불 달아주고 우리나라 실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만난 중이가 있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미국이 네가 발표해 그래갖고 우리나라 사람이 백악관 앞에서 김정은이가 핵을 내놓을 용의가 있다. 그리고 회담을 하기 위해서 그때 이분이 미국의 정보국장이죠. 저 옆에 뚱뚱한 사람이 북한을 갔습니다. 날짜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갔다 온 다음에 한참 있다가 4월 26일에 저 사진이 처음 나왔습니다. 2018년. 장관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 김정은이는 서서 딱 기다리는 겁니다. 지가 더 높으니까 자기는 국가 원수니까 앞서를 딱 하는데 김정은이가 미국 폼페오 그때 CIA 국장한테 내가 듣자 하니 당신네들이 나를 죽인다는 소문이 있어. 나를 암살한다는 소문이 있어. 그러니까 폼페오 장관이 저 사람 육사 1등으로 들어오고 하버드 1등으로 들어갈 사람입니다. 앞으로 몇 년 있다가 대통령 나올 가능성이 아주 많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폼페오 국장이 우리나라는 남의 나라 원수를 암살하는 것을 국가정책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해병대라든가 DIA라든가 뭐 CIA라든가 이런 애들이 죽이려고 하는 걸 일일이 다 체크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너 까불면 죽어. 너 까불면 죽어라고 얘기한 겁니다. 저는 그때 주도권이 서서히 넘어오기 시작했는데 한국에는 아직도 문재인 정권이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매일 와서 평화협정 맺자 뭐 하자 매일 그러면서 이제 시간을 끄는 것이죠. 이때부터 넘어오고
2020년 10월 달에 미국에서 국가안보 보고서가 나오는데 저는 뭐 평생 저런 거 있는 게 제 일이니까 미국에서 나오는 거 다 있는데 우와 이런 소리가 다 써있네.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제가 뭐 160 몇 페이지인가 그래요. 지금 페이지 딱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김정은이가 어떤 종류의 핵무기를 사용해서라도 미국의 동맹국 그리고 미국의 파트너로 공격하는데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끝장나게 될 것이다. 김정은이가 핵을 사용하고서도 김정은이가 죽지 않을 시나리오는 없다라고 딱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국방부에서 나오는 백악관에서 나오는 공식 국가안보 보고서에 김정은이가 핵을 사용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딱 써 있는 거예요. 와 이거는 놀라운 일이다 그랬는데 우리가 그 전략을 분석할 때 처음에 걔가 뭐라고 말했는지를 정확히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걔가 그 말을 시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미국이 너가 까불면 죽이겠다 그러놓고 같은 달에 한 일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 같은 달에 저 비행기를 일본에 있는 미국 공군기지에다 배치하는 거예요. 저 비행기는 그 배치한 장소부터 김정은이 자는 데까지 940km입니다. 저 비행기는 5,000km를 낮춰가지고 하루에 뭐 20시간 이상 더 있을 수 있는 비행기예요. 이 비행기는 지금까지 두 놈 아주 유명한 놈을 죽였는데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육군 중장 술레이만이라는 놈을 죽였습니다. 저거로. 그리고 바이든이 알카에다의 두 번째로 높은 알자와힐이라는 놈을 저거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널 김씨아 해놓고 국가보고서를 만든 그날에 우리는 너를 죽일 수 있는 무기가 있어 이미 두 놈 죽였어 하는 것을 일본에다가 넣은 겁니다. 저 이름이 MQ-9 리퍼라는 비행기인데 REAPER 립 그러면은 추수하다 거두다 그런 뜻이죠. 우리말로 하면은 저승사자 잡아가는 저런 걸 갖다 놓으면은 그때 김정은이는 잠을 못 잡니다. 자다께서 웁니다. 내가 왜 이 개 같은 나를 맡아서 이 젊은 나이에 리퍼가 저거예요. 서양에서 영어로 리퍼 찾으면 저 그림이 나옵니다. 이름도 고약한 리퍼를 일본에다 갖다가 배치를 했었다. 작년 한 해 동안에 한반도에서 미국이 벌인 일입니다. 거의 따라가기가 바쁠 정도로 미국이 한 번은 잠수함 데리고 오고, 한 번은 F-35 데리고 오고, 한 번은 B-52 데리고 오고, 한 번은 항공모함 오고, 그 다음에 항공모함 또 오고, 못 따라갈 정도로 정신없이 바쁜데, 한미 지휘관, 미 핵잠수함 연합 특수전 논의, 요 잠수함을 보면은 끝에 동그란 통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통. 그 통이 뭐냐면은 잠수함에 특수부대가 타고 숨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평양공원에 가서 잠수함에서 군인들이 나와가지고 죽이는 훈련하는데 미시가로라는 함이 특별히 적의 지도자를 죽이는 그 능력을 가진 겁니다. 적에 와서 훈련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특수전 장교들이 같이 앉아서 연습하는 겁니다. 미국하고. 이거는 뭘까? 김정은이 너는 까불면 죽을 수 있어. 네가 제일 먼저 죽어. 네가 전쟁 일으키면 북한에서 김씨가 제일 먼저 죽어. 야, 미국은 정말 잔인하다. 그게 아닙니다.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거나 말 거냐는 한 놈이 결정하는 겁니다. 북한이 전쟁을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사람은 김씨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전략은 네가 전쟁을 일으키는 건 네 마음이야. 근데 너가 제일 먼저 죽어라고 해가지고 전쟁을 못 일으키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야, 그 미국 놈들이 잔인하잖아. 우리도 어떻게 그 한 나라의 지도자를 죽이겠다는 걸 전략으로 아니죠. 그게 영어로 디터런스입니다. 네가 첫 번째 희생자고 마지막 희생자야. 우리는 밥도 먹는 북한 군인들 안 죽여. 우리는 북한 시설 폭격하지 않아. 한 놈 죽으면 끝나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지난 2년 내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김정은이가 지난 2023년 12월 27, 8, 9 3일 동안 회의하고 31일 날 장교들 모여서 밥 사주면서 남조선을 완정하고 평정하고 전쟁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뻥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쟁하려면 비행기도 있어야 되고 탱크도 있어야 되는데 탱크가 그냥 가나요? 기름으로 가지. 여러분 지금 미국이
북한한테 수입을 허락한 기름이 대한민국이 6시간 쓸 양입니다. 그거까지는 사서 써. 그것까지는 네가 사서 쓰더라도 할 수 없어. 그거 이상은 다 그거는 국제법 위반이야. 라고 미국이 유엔을 통해서 유엔 레졸루션에 의해서 북한이 1년 동안 허락받고 사올 수 있는 기름의 양은 대한민국이 6시간 쓸 양이라는 게 얘기입니다. 북한 대표는 뭐 물러가나요? 바로 이런 상황을 우리가 알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와서 뭐 훈련하는 얘기 계속 나오죠. 지금 뭐 타깃이 누구냐? 김정은이죠. 이런 거 하는 거 하고 이런 훈련들을 쉬지 않고 김정은 함수작전을 하고 그리고 다음번에 저는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미치 맥코넬이라는 저 사람은 트럼프맨은 아닙니다. 트럼프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바로 최근에 한두 달 됐어요. 악의 축이 지금 4개 있다. 이란, 이라크, 이란, 러시아, 중국, 북한 이 4나라다. 그런데 미국의 외교 정책에서는 한 나라를 소멸시키는 외교 정책은 없습니다. 미국은 아무리 악마라도 정권만 바꾸지 죽이질 않아요. 독일, 미국이 그때 완전히 밟아갖고 없앨 수 있었는데 그냥 독일을 민주국가로 바꿔놓는 걸 못했습니다. 일본도 완전히 제거할 수 있고 미국이 식민지로 점령할 수도 있어요. 일본이 무조건 항복했지만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천황은 좀 놔두세요. 천황 놔두는 조건으로 민주국가를 만들었죠. 그게 미국식 레짐 체인지인데 미국이 레짐 체인지할 대상을 얘기할 때 항상 악이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악이야. 미국이라는 기독교 국가가 저 나라는 악이야라고 얘기했을 때 곧 저 나라의 정권이 날아가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시 대통령이 악의 축했을 때 이란, 이라크, 북한인데 이라크밖에 못 날렸어요. 북한하고 이란을 못 날렸는데 지금 여기 이란, 북한, 다음번 미국 대통령은 이 4개를 날려버려야 된다. 중국하고 어떻게 전쟁을 하고 러시아하고 어떻게 전쟁을 하냐고 정권 바꾸는 거예요. 전쟁이 아니라 시진핑 아웃, 푸틴 아웃. 이게 미국의 일단 그겁니다. 뭐 푸틴은 아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음번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P-52가 그냥 한국 와서 살고 있습니다. 저 비행기가 수십 년 만에 청주공항에 내렸습니다. 내리는 거하고 그냥 날리는 건 또 달라요. 내리는 날 이쪽에는 큰 태극기, 저쪽에는 큰 성조기 딱 거쳐놓고 비행기가 내려서 그 자리에 가서 딱 날개 피고 앉은 그 사진을 우리나라 모든 국민한테 미국이 보여줬습니다. 이건 니네 거랑 똑같아. 라는 그런 얘기죠. P-52 와서 첫 삼국연합훈련, 여기 삼국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전투기가 3나라 전투기인데 미국 거하고 한국 거하고 일본 거가 같이 날아다니는 뜻입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 일반 상식으로 한국 비행기가 일본 비행기랑 같이 북한 때리는 연습을 했다고? 그게 윤석열 와서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박근혜도 못해요. 이명박, 야야 그거 하면 큰일 난다. 근데 윤석열이 그걸 해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일본 대통령 보고 정말로 고맙습니다. 정말로 내가 훨씬 내 부담이 덜었어요. 당신네 둘이 사이가 좋을 수가 없는 놈인데 그렇게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랑 너무 고맙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외교정책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반도 주도권이 우리한테로 왔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왔어야 되죠. 우리가 북한보다 58배 돈이 더 많고 군사력은 몇 배인지 모른다고 그랬는데 이거가 지금 다시 정상 궤도를 찾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놀라운 거는 요 며칠 전에 RFA라고 라디오 프리 에이시아라는 미국 방송이 있는데 김정은을 죽이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잠수함이 가서 죽이는 방법은 중국이 미리 가르쳐주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도망갈 가능성이 있어. 이렇게 설명해서 그래서 더 좋은 방법은 F-35가 핵무기식 가서 죽이는 방법이야 라고 한 기사를 써버렸습니다. RFA는 북한이 매일 정말 매일 읽는 일기장 하여간 매일 읽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라디오 프리 에이시아 이런 걸 통해서 그 정보를 주는 겁니다. 북한 잘 들어봐라. F-35 스텔스에다가 조그만 핵폭탄 싣고 가서 하는 것이
네가 까부는 날 제일 좋은 것 같아. 30분도 안 걸리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근데 그거는 전략이 지금 미국이 바뀌었습니다. 클라우드 데이비스라는 전쟁 공부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여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전략이라는 것은 뭐냐? 적의 급소를 때리는 거다. 그러니까 급소가 뭔지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어떻게 때리는 것이 제일 좋은지를 알아가지고 급소를 공격하라. 저 사람 용어로는 Center of Gravity, 힘의 중심, 인력의 중심. 그리고 저 사람은 1800년대 사람이니까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의 그 국가의 힘의 중심은 그 나라의 군사력이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군사력을 괴멸시키면 그러면 전략 목표가 달성되는 것이야 라고 저쪽에서 가르쳐준 겁니다. 전쟁면에서 미국이 뭐 영국도 독일도 전부가 그 전략을 따라가지고 미국이 언제까지 그 전략을 썼느냐. 1차 이라크 전쟁입니다.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후세인을 후세인을 빼놓고 후세인의 군사력을 다 박살을 낸 겁니다. 그러고서 이제 클라우드 데이비스의 법칙대로 한 거예요. 저 나라의 급소를 찔러가지고 죽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군사력을 다 없앴으니까. 그래놓고 이제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국민들을 향해서 이라크 국민 여러분, 이제 당신의 나라는 당신들일 것입니다. 후세인 거가 아니고 후세인의 군사력은 다 없었으니까. 그러고 손 딱 털고 보니까 이거 후세인이 그래도 설치네. 그래도 막 이라크 사람들이 쩔쩔매는 거예요. 그때 미국 사람들이 아니 클라우드 데이비스 말대로 클라우드 데이비스 장군이 말한 대로 그 나라의 군사력 급소를 다 죽였는데 왜 저기 살아있어? 미국 사람들이 전략을 바꿉니다. 아하, 저 독재국가의 급소는 공화국 수비대가 아니라 후세인 그놈이었네. 우리 지금 뭐한 거야? 탱크만 다 부셨잖아. 저놈은 놔두고. 그 다음부터 아들 경쟁은 요걸 죽이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냥 저거 죽이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무서운지 한마디 이루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있는 미국의 CIA 첩자 이런 사람들이 여기 있으니까 지금 때려라 라고 교신 온 다음에 불과 한두 시간 만에 첫 번째 폭격이 시작되는 겁니다. 부시 대통령이. 근데 그것을 못 죽였어요. 근데 어느 날 여기 있다라는 걸 또 가르쳐줘서 거기 가서 또 부셨습니다. 3층짜리 건물을 다 부셔놨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보려고 거기 흙바닥에 흙을 퍼왔습니다. 흙을 퍼와가지고 분석을 했더니 안 죽었다고 돼 있는 거예요. 흙을 퍼냈는데 어떻게 안 죽었냐? 예, 미국 사람 무서워요. 아버지 부시 때 이라크를 다 박살냈잖아요. 그러고서 이라크에 가면은 이라크의 국가 코란이 있으면 이따만한 코란, 이따만한 성경책이 있는데 거기에 후세인이라는 놈이 건방지게 자기 피를 뽑아가지고 이크에 섞어가지고 찍은 코란입니다. 그거를 분석해서 저런 DNA를 미국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DNA가 안 나와서 못 죽였다라고 발표한 겁니다. 김정은이가 말이죠. 남한에 오면은 오줌까지 다 들고 가요. 김여정이가 서울 저 워커힐로 들어가서 오줌 똥 다 들고 갑니다. 그 무슨 비밀이라고. 미국 사람이 그래요. 웃기고 있다고. 김정은이가 미국이 다 안 돼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김정은이가 스위스 학교 다닐 때 피검사가 있대요. 신체검사한 거. 이건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를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미국이 지금 무지하게 세계적으로 강한 나라인데 지도자가 한 사람 헤매고 있기 때문에 그 강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순간이에요. 그렇지만 뭐 세계 정치, 경제, 사상, 과학 싹. 근데 미국은 영원히 1등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다 미국 사람이 돼가지고 기여를 하잖아요. 세계의 모든 엘리트가 와서 다 미국 사람이 돼주는 겁니다. 미국은 국민이 없어요. 얼굴이 없어요. 미국 노벨상 받는 사람 중에서 미국 본토에서 하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다 외국에서 와서 미국 시민 된 사람들이 노벨상 받아주는 거지. 저는 이 나라는 영원히 1등입니다. 지구에 있는 모든 나라는 언제가 생겼어요. 이스라엘, 영국, 프랑스, 독일 언제가 생긴 나라입니다. 미국은 영국, 프랑스, 독일 사람에서 만든 나라예요. 야, 우리 할아버지는 독일이고 영국이고 그랬지만 우리 손자들은 다 미국 사람들이야. 그러니 국가 구성 방식이 원천적으로 틀리는 나라입니다. 아까 우리 18살짜리 검사 나왔는데 그가 미국 시민 아니겠습니까? 그 전 세계의 탑이 모여서 이 나라를 구성하는 거예요.
미국은 지도자만 제대로 된 사람이 나올 경우에 1등 자리를 결코 놓치지 않는다는 그거를 우리가 이제 확실히 알아야 되죠. 또 후세인 저렇게 죽였죠. 나중에는 이제 후세인이 가서 죽였죠. 그리고 말이죠. 미국이 아까 말한 그 저승사자를 거기다 갖다 놨어요, 일본에. 근데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해야 되는데 미국은 쟤를 잡으려면 언제 잡을까? 군인들하고 있을 때 잡는 겁니다. 저 친구가 음악회에 있을 때는 못 죽여요. 왜? 아키다르로 사도 죽으니까. 그래서 미국이 만약의 경우 오늘로 끝이다 그러려면은 미사일 앞에 있을 때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미국의 국방보고서 나오고 저승사자를 일본에다 갖다 놓은 다음에 한 달도 안 됐을 때 도발을 할 때 이 짓을 하는 겁니다. 딸을 내고 나가서 손붙잡고 가서 미사일에 쓴 거예요. 그 사진 하나 볼까요? 미사일에 선생님도 섰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이죠. 나는 정치학자들 공부 열심히 안 한다고 보는데 기자들도 그렇고 후계자예요, 후계자. 여러분, 후계자는 2인자는 뜻이죠. 2인자는 1인자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수십 킬로 이상 떨어져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가 위기가 되면 부통령하고 대통령은 몇십 킬로 떨어져요. 한꺼번에 죽으면 안 되니까. 같이 서 있다는 거는 한꺼번에 죽겠다는 소리인데, 만약의 경우 왜 2인자를 서로 붙잡고 다니니까 2인자가 아니고 인질입니다. 미국은 문명국가고 기독교국가이기 때문에 적국하고 전쟁을 할 때 어린이, 여자, 노인 죽이잖아요. 난 저놈이 자기 딸을 데리고 나가가지고 저 인질로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저 주장에 동의하는 사람이 많이 생겼습니다. 맞아. 저거 9살, 그때 이 사진 찍을 때 49살이에요. 10살이 되기 전입니다. 49살짜리를 어떻게 후계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초등학교 3학년도 안 돼야 되는데. 지금 북한이 이런 그 상상 밖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뭐예요? 자기 10살짜리 애를, 이거 미국은 차마 못 쏠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 임기 4년차 때 육군사관학교에 가서 한 연설을 보고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옵니다. 미국은 미사일로 35cm의 관역을 맞출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35cm 이만큼이죠. 김정은이 뚱뚱하기 때문에 한 50은 될 거예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얘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들을 거예요. 아마도. 12월 연말에 남한을 평정하겠다. 평정할 저거 이제 전쟁할 거야. 근데 여기서는 왜 그러니? 봐주세요가 아니라 해. 한번 하자고. 전쟁은 수단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지킨다. 전쟁은 지킨다가 아니라 전쟁을 한다. 평화를 한다라고 그러죠. 평화를 지킨다. 전쟁과 평화는 하나는 목표고 하나는 수단입니다. 전쟁은 수단이고 평화는 목표입니다. 그럴 때는 그 얼치기 정치가들이 전쟁입니까 평화입니까? 라고 국민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총사령관은 최악의 경우 전쟁이라는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평화를 지키기 위한 책임을 명받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에 한 사람이 전쟁할 수 있어요. 대통령.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는 전쟁 못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될 사람은 나는 궁극적으로 전쟁할 수 있다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전쟁 그건 절대로 안 되죠라는 사람이 이제까지 있어가지고 근데 왜 우리가 삼국통일한 김유신을 존경해? 김유신을 왜 존경합니까? 통일이라는 대업을 이뤘다고 존경하는데 그 사람이 평화적으로 통일했습니까? 우리가 이런 이율배반 속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살고 있는 겁니다. 전쟁은 수단입니다. 미국 사람들한테 미국은 국가를 위해서 전쟁을 할 수 있다. 찬성 반대. 80%는 찬성입니다. 유럽은 20%래요. 그 질문은 우리 학생들한테는 0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북한한테 치는 거지. 한 놈은 전쟁할 수 있다고 우리는 죽어도 못한다니까. 전쟁할 수 있다는 놈한테 아무리 센 놈이라도 죽어도 안 하는 놈이 지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이제 저는 서서히 깨지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김일성이가 한 말이 말이죠. 우리는 평화가 우리나라 신문에 이제 다시 위기의 시대가 왔다. 다시가 아닙니다. 위기의 시대가 아닌 적이 한 번도 없었던 나라예요. 대한민국은 한 번도 전쟁 상태가 아닌 적이 없었던 나라인데
김정은이가 다시 전쟁 상태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했다 큰일 났다라고 우리나라 모든 신문들이 쓰는 겁니다. 김일성이가 1971년에 처음으로 남한하고 남북대화를 합니다. 남북대화를 처음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남한에 왔던 그 북한 자기 부하들이 워크웨이로 와가지고 맛있는 거 얻어먹고 뭐 캉캉 추는 거 보고 서울시내 야경 보고 좌절하는 거예요. 여기 남조선 잘 살고 있네. 보니까 우리가 거짓인 줄 알았더니 또 가서 풀이 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한 와가지고 우리에서 오는 토기하면서 북한 사람들 다 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이것들이 정신이 다 나갔구만 하고서 불을 내고 교훈 주는 겁니다. 남조선 가니까 잘 살고 있지? 그 니네들 마음이 전부 다 녹았지? 걱정하지 마. 날 잡아서 다 뺏으면 우리 거가 되는 거야, 그게.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날 잡아서 뺏으면 그게 다 우리 거가 되는 거야. 우리가 말이야, 남한하고 평안이 뭐니, 운운하는 거 전부 다 미군을 몰아내고 통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자, 그걸 한시라도 까먹으면 안 돼. 언제 평화가 오는 줄 알아? 우리가 남조선을 통일하는 날, 그때 평화가 오는 거야. 근데 우리는 북한하고 대화를 하고 평화가 온다라는 생각을 하고 몇십 년을 살았다는 겁니다. 국제정책 책에 보면 안 나오는 얘기가 대한민국 국제정책을 30년을 지배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남조선을 해방하고 중국으로 통일하게 되면 남조선의 발전된 경제가 다 우리 것이 된다. 그때까지 공부들 정신 차리고 잘해 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이번에 우리 국방장관이 그 괜찮은 사람이에요. 신호식 장군이라고 있는데 그 사람이 사단장 할 때 자기 그 방에다가 바닥에다가 김정일이 사진을 놓고서 군함벌로 밟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게 주격벌해야 되겠다는 얘기죠. 북한이 이번에 도발을 했는데 금년에 청룡회입니다. 청룡회 첫날 청룡부대를 방문해서 청룡부대에 거기에 써있는 구호가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하라. 즉각 강력하게. 이건 말이죠. 박근혜 때도 했습니다. 장군들한테 먼저 쏘세요. 그럼 보고 나중에 하세요. 먼저 쏘고 먼저 알아서 처리하고 누구한테 물어보지 말고. 박정희 때도 물어봤습니다. 박정희 때 말이죠. 간첩이 한 줄로 와요. 그러면 이등병이 손대장님 저거 쏠까요? 야 잠깐 기다려봐 임마. 중대장한테 물어봐야 돼. 중대장님 저거 어떻게 할까요? 약간 기다려봐. 대대장한테. 대대장은 연대장한테 물어본다면서 없어졌어요. 쏠라 보니까. 지금은 그냥 쏴버립니다. 쏴버려. 바로 이렇게 그 전략이 바뀌면은 그 힘을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확실한 얘기 한마디를 했는데 올해 상반기까지 지금까지 된 한미 전쟁 억제 체제를 완성하여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이다. 지금 과학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핵이 없는 나라가 핵 있는 나라하고 싸울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정밀 무기가 생겨가지고 우리나라는 킬체인이라는 죽음의 체인이라는 뜻이에요. 북한이 전쟁을 할 것 같다라고 생각했을 때 먼저 가서 때려버리는 방법인데 그거가 금년 봄 중에 완성될 거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미국하고 함께해서 완성할 거다. 그리고 킬체인 전략에는 너가 공격할 것 같아 보일 때 먼저 때릴 수 있어라는 선제 공격이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영어로 말하면 Launch on Warning. 저쪽에서 경고를 줄 때 우리는 쏴버린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를 금년 봄까지 완성시키겠다. 이것이 확실하게 완성되면 북한의 핵무기는 뭐 별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핵을 좀 무섭게 봐야죠. 물론 이제 핵은 무섭죠. 그렇지만은 핵무기 그 자체는 많은 사람이 우리 신문에 이렇게 나와요. 서울 강남에 핵이 떨어지면 북한이 어떻게 몇 명 죽느냐. 그거는 사실은 엉터리 얘기입니다. 북한이 서울을 초토화시킨 서울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북한은 남한을 그대로 날걸어 먹어야 됩니다. 핵으로 다 죽인다면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핵을 왜 만드느냐? 남한, 너 죽을래? 항복해. 근데 지금 북한은 남한을 죽일 수 있는 핵을 가지고 왜 미국까지 가는 걸 만드느냐? 미국이 그러거든요. 너 남한 죽이면 너도 죽어. 남한 죽으면 넌 더 먼저 죽어.
그래서 북한은 미국까지 가는 걸 만드는 겁니다. 미국 도시 10개 부실 필요 없어요. 하나만 부시면 됩니다. 북한이 LA를 100% 죽일 수 있는 능력을 갖는 날, 그날 북한이 그럴 거예요. 미국, 야, 난 남한하고 통일하고 싶은데 말로는 돼서 전쟁할 거야. 그래서 너 도와줄 거지? 제발 도와주지 마. 우리 일이니까. 근데 네가 도와주면 우리가 지겠지, 북한이. 그래서 나는 이번에는 그냥 안 앉아. LA를 죽이고 죽을 거야. 그러니까 미국, 너 서울하고 LA를 바꿀 수 있어? 못 바꾸지? 그래서 미국까지 오는 걸 죽어라 만드는 겁니다, 북한이. 북한이 미쳤다고 미국하고 전쟁을 해요. 북한이 미국까지 오는 핵을 만들려는 이유는 미국하고는 안 싸우려고. 미국은 어느 날 LA가 100% 죽는 것이 확신되면 한국을 도와주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게 아무리 소중해도 내가 LA랑 바꿔 이거를 그날이 왔을 때 미국을 힘들게 만들고, 그래서 미국의 개입을 못하는 날이 되면 북한 그러겠죠. 어떡할 거야? 네가 탱크하고 비행기 눌러주면 난 핵이 있잖아. 항공하라고. 북한의 핵전력입니다. 근데 그거를 미국하고 싸우려고 만든다고 또 우리나라 학자들 얘기하고 신문들 얘기하고 그랬습니다. 미국하고 싸우지 않기 위해서, 한국과 있는 미군하고 싸우지 않기 위해서, 김정일의 말을 들리면 주도적으로 민족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 미국까지 가는 핵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이제 북한의 핵전력이죠. 이걸 우리가 정확히 알자. 예, 제가 이제 국내 정치는 잘 얘기를 하지 않는데, 하도 우리 선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잠깐만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금년 4월 10일 날 선거인데, 지금 누가 이기느냐고 물어보는데 대답하는 건 전부 다 사기꾼들입니다. 아니, 선수가 안 정해졌는데 누가 이길지 어떻게 알아요? 서울 강남에 누가 나올지 모르는데 어떻게 강남에 야당이 된다 여당이 된다 얘기합니까? 지금 나오는 어떤 유튜브들 다 그건 뻥입니다. 아니, 후보가 없는데 어떻게 서대문 갑에 누가 나오는지 모르는데 거기 여당이 일 거냐 야당이 일 거냐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후보를 잘 뽑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한동훈이도 나타나고 뭐도 나타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민주국가가 된 이후에 어떤 선거에서도 대통령 소속 정당이 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다 압도적으로 이겼는데 한 번, 두 번 진 적이 있어요. 그 두 번 진 적이 김대중 때 한 번, 김대중 때 졌는데, 김대중 때 열린우리당이 143석, 한나라당이 115석, 민주노동당이 17석 해가지고 좌파를 합치니까 한나라당보다 몇 명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새천년민주당이 115인데 그거는 79에서 115로 늘은 거예요. 그래서 김대중이가 됐을 때 범우파가 범정파보다 좀 많아서 김대중이는 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바로 앞에 있는 지난번 앞대 국회보다는 무려 수십 명이 늘어서 그 김대중도 자기가 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당하고 야당 사이에서 대통령 동맹이 한 번 진 거가 박근혜 때입니다. 박근혜 때 한두 살로 졌는데, 그때는 박근혜가 정책을 잘못해서 그래요. 박근혜가 공천 안 된다고 몇 명이 튀어나가서 무소속으로 당선됐습니다. 무소속으로 당선된 사람은 그날도 데리고 와야지. 그러면은 다시 이쪽이 여당이 되고 국회의원이 여당이 되고 그러면 탄핵당했을 거예요. 그 옹리를 부리면서 나가도 필요 없어. 그래서 국회의장을 야당한테 주고 탄핵당할 때 또 반대파 나오고, 여당이 선거에서 진 적 한 번도 없다라는 그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너는 어떻게 보는데, 우리가 공천을 좀 제대로 하고 잘하면,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적어도 160대 140으로 이기지 않겠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만 해봐야죠. 근데 공천이 개판이라든가 이런 건 안 되는 얘기고, 우리가 제대로 하게 되면은 대통령 정당이 우리나라 선거에서 진 적이 없었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 몇 분 지났는데 시계를 찾는데 시계가 어디가 보이지 않네. 네. 대한민국, 저는 말이죠. 너는 되게 낙관적으로 얘기해 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낙관 비관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얘기해보자는 얘기입니다. 문재인이가 대통령 된 다음에, 제가 사실은 그 문재인이라고 박근혜라고 붙었을 때, 문재인이가 되면은 우리 와이프랑 우리 미국 가자 그랬습니다. 애들도 미국에 있는데 지식인으로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 이게 한 번도
피곤하지 않게 이성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냐? 내가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근데 박근혜가 이거 5년 연장됐는데 탄핵당하더라고요. 이야, 이것도 뭐야? 내가 지난 5년은 싸워야 되겠다는 마음이 불구까지 들었습니다. 대통령 당선, 문재인이가 당선돼가지고 취임한 날이 수요일인가 그럴 거예요. 그 주 토요일 날 유튜브 1회를 찍었습니다. 내가 이거밖에는 내 싸울 도구가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싸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 5년 동안 유튜브하고 대통령이 우리 편 된다면 뭐 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개씩 하지 않고 한 달에 한 개도 하고 그러는데 싸우겠다는 마음으로 싸웠는데 딱 문재인 된다음에 여기는 두 친구들 한 사람이 이강호라고 그래가지고 서울대학교 학생회장 하던 내가 아주 좋아하는 후배들입니다. 황송진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친구는 천재예요. 얼마 전에 너 뭐하냐 그랬더니 히브리어를 배워가지고 성경을 읽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히브리어로 성경을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나온 친구인데 이 둘하고 나랑 모여서 앞으로 5년 동안 어떻게 되겠냐, 대한민국 앞으로 5년 동안 어떻게 되겠냐 그랬더니 얘네들이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어요, 선생님. 근데 내가 정말 끝나냐? 너네들이 운동권 출신이고 걔네들을 잘 아니까 그렇게 말하는 걸 내가 무조건 아니라고 그러긴 그런데 나는 안 끝날 것 같아. 그래도 이 나라가 죽을 것 같진 않아. 라고 얘기했더니 이 중에 서울대학교 학생회장 하던 이강호라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이 선배님, 우리나라 운동권을 너무 약하게 보지 마세요. 저 사람은 광주에 북한이 왔다는 얘기하면 화내요. 그는 우리나라 운동권을 우습게 보는 얘기다. 북한이 안 넣어줘도 그 정도는 한다는 거예요. 둘이 끝났다고 그래서 정말 좌절했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운동권의 총수들이 이제 5년 이내 끝납니다. 5년 이내 끝나는데 문재인 정부가 5년 이내에 끝나겠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조치 취하라고 그랬던 것이 1. 국가보안법 폐지, 국가보안법. 2. 남북한 그 선언, 남북한 이제 통일 선언한 거예요. 그리고 미군 한미동맹 해체, 또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평화협정 체결. 그거 안 되면 전시작전권이라도 가져오는 거. 이 5개를 전공석화처럼 해버릴 거야. 정권 바꾸면. 그리고 전공석화처럼 못할 이유가 박근혜 국회의원이 더 많았으니까 그동안에. 그런데 지난 20대 국회의원 4년 전 4월 15일 날 180석을 이겼는데 그리고 대통령 한 2년 몇 개월 더 했죠. 그동안에 뭐 했습니까? 국가보안법 그대로 있습니다. 주한미군 한 명도 안 들었습니다. 종전선언 못했습니다. 평화협정 못 맺었습니다. 남북한 선언, 연합선언 못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좌파 국회의원 180명 가지고서 3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거를 역설적으로 대입하면 너는 너무 낙관적이야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중심을 지키고 있는 한 300대 빵이 내지 않는 한 나는 대한민국. 근데 저 친구들한테 나는 한국이 그래도 살아남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그때 말한 얘기 핵심, 미국이 대한민국이 공산국가 되도록 놔둘 것 같냐. 미국이 이 대한민국이라는 6.25 때는 미국이 한국 도와준 이유가 얘가 중요해서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보니까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래서 엑시스9 큰 겁니다. 미국의 방위선은 여기까지야. 그러니까 한국은 먹어도 돼가 아니라 일본 건드리면 너 죽어 그런 소리를 합니다. 어느 세계의 외교 정책이 너 이거 가져가도 내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건드리면 안 되라고 해가지고 일본하고 이거는 안 돼. 그래서 방위선을 건데 한국이 그 바깥이었습니다. 근데 전쟁 나니까 와서 도와주러 왔단 말이죠. 도와주러 온 이유는 미국이 한국이 너무나도 소중해서가 아니라 원칙, 쏘는 놈들이 저렇게 갸파치도록 미국이 그냥 놔둘 수는 없는 거야라는 원칙에서 와서 싸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루먼 대통령이 고마운 것이죠. 이익 빼고 하지 않고 국가의 자유국가로서 이거 쏘는 놈들이 저러는 걸 막겠다. 그래서 와서 싸웠는데 지금은 대한민국이 미국이 생각할 때 원리가 아니라 이익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대한민국이 공산주의가 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그러면 일본 공산은 저절로 되는 것이고 대만 저절로 나가는 거고
태평양을 중국이 먹는데 그거를 미국이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네 민주 선거 한번 해봐라. 너네 공산주의 되려면 돼. 라고 할 것 같아요. 저는 미국이 그렇게 엉성한 나라가 아니라고 보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기독교세요. 기독교는 공산주의 아닙니다. 가만히 있을 것 같냐? 가만히 있을 것 같냐? 그 얘네들한테 나는 그래서 우리가 이긴다고, 우리가 망하지는 않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지난번 3월 9일날 대통령 당선됐을 때 이강호가 전화 걸어가지고 나의 것처럼 기쁩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라 망하지 않았네 그래도.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제가 이제 어디 가면 저 아는 사람이 교수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싸우세요. 나처럼 허약한 사람 보고 자꾸 떠들고 말이야 피곤한 얘기 하라고 그러고 당신도 싸우라고 나가서 태극기부대한테 나오고 거기 나오시면 돈 보내주고 국민들이 그래도 부지런히 싸워가지고 아무튼 대한민국이 죽지 않고 사는 낫죠. 우리나라가 좌우 대결이 세계에서 아주 제일 센 나라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좌우 대결이 세고 사회에 대한 불만이 많은데 그 불만이 많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무지무지하게 평등지향적이에요. 미국 사람은 부자를 인정합니다. 부자를 인정해요. 롤스로이스 타고 다니는 사람 인정합니다. 저 사람 부자라서 그렇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거 보고 화나요. 그래서 피면은 기름 한 번도 없는데 저는 부자를 왜 타라고 또 그럽니다. 무슨 딱 4톤이 땅에서도 배가 아픈데 어떻게 사회주의자가 없겠어요, 그죠? 모르는 4톤이 땅에서도 배가 아픈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부자가 되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한국은 그 좌파가 유난히 많은데 역사적으로도 우리 국민들 여기 계신 분들은 40%는 노예 출신입니다. 믿어지지가 않는다고요? 저는 아마도 노비 출신일 것 같아요. 난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사람이 전교조 선생님이면 전혀 없는 선생인데 애들한테 말이죠 매일 그 명찰 다 있었잖아요. 어디시야? 예, 독수이십니다. 이순신 후예구나. 너는 어디 계십니다. 신라 동서남 후손이네. 그런 선생님이 있었어요. 전주시 그러고 뭐 양명대고 매태손이 안 보고 저는 안성이시라서 나한테 너는 어디시냐라고 물어보고 덜덜 떨었습니다. 왜? 나는 쌍놈이니까. 전부 다 귀족인데 다 전주시 다 왕인데 나는 안성이시래가지고 내가 군대에 있을 때 족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나는 쌍놈이지 뭔지. 그 쌍놈일 거예요. 노르시대 때 중국에서 왔다고 돼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노비가 40%였습니다. 노는 남자 노예, 비는 여자 노예예요. 우리나라 노비는 얼마만큼 인권이 있었느냐? 남북전쟁 이전에 미국의 흑인보다 훨씬 못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주인이 죽이잖아요. 살인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인이 노예를 죽여도 살인죄가 아니에요. 이게 사람이 아니니까. 그리고 장정, 튼튼한 노예 하나하고 말 한마디하고 값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반이 재산 물려줄 때 남자 노예 하나하고 말 한마디랑 같이 친 거예요. 여자는 말 그대로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노예 제도를 연구하는 학자가 이용우 교수예요. 이용우 교수가 미국의 노예 제도가 많이 연구돼 있으니까 와서 미국 교수랑 얘기하다가 우리나라는 일본한테 뺏길 그 무렵에 40%가 노예였다 그랬더니 그러냐 너네 나라는 노예가 많았구나. 그래서 너희 나라 노예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물어보더래요. 노예의 오리진은 그 사회의 범법자입니다. 근데 범법자만 가지고는 안 돼요. 노예는 옛날 말로 엔진입니다. 노예는 옛날 말로 엔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더라. 그런데 그 엔진이 범법자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가서 다른 나라에서 데리고 오는 겁니다. 전쟁에서 이겨서 잡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군의 남자 여자가 노예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예 사회는 어느 나라나 있었는데 저보다 다 외국의 남자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학자가 우리나라 그 이용우 교수한테 너희 나라 노예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거기에 대해서 이분이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노예가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게 되느냐 어딘지 혹시 아세요? 요새 우리나라에 이런 학문이 유행해가지고 지금 천지 개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노예를 가장 압도적으로 확 불리는 왕이
세종대왕입니다. 노예가 필요한데 양반들이 노예가 많아야지 뭐 농사도 짓고 그러잖아요. 그 노예를 확 늘릴 방법이 뭔가 엄마, 아빠 한쪽에 놓이면 노예다라는 법이 생깁니다. 엄마, 아빠 한쪽에 놓이면 밑에 있는 다 노예다. 그래서 그때부터 노예가 대폭 늘어나는 겁니다. 영조 때까지. 그걸 없앤 사람이 영조예요. 그래서 이영훈 교수님 자기는 솔직히 세종보다는 영조를 더 존중한다라고 이렇게 썼는데 우리가 그래서 역사 공부를 앞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하여간 노예였던 사람들이 이제 노예가 해방된 다음에 신분 상승을 위해서 전부 공부 죽어라 하는 겁니다. 인류대학 가야 돼요. 그래서 평등주의가 이렇게 막 생기고 동시에 엘리트주의가 이렇게 두 개가 서로 다른 건데 그러면 막 충돌하면서 다이내믹을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는 다 평등해야 되라는 생각이 있는데 나는 서울법대를 가고야 말아야 돼. 나는 연대의대를 졸업하고 말아야 돼. 근데 죽어도 은 가야 돼. 이게 그냥 그러고 또 우리 어머니들이 전부 자기 아이들이 다 영재예요. 영재. 자기 아이가 영재가 아닌 어머니가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런들이 18살 되면 영재가 갈 대학은 다 가나요. 극히 일부만이 영재학교를 갑니다. 그러니까 화가 납니다. 그게 나라 잘못이었어. 그래서 우리가 영재대도 영재학교를 못 가는 거야. 여러분 사회주의자하고 자유주의자의 첫 번째 차이점. 사회주의자는 자기의 현상을 사회에서 설명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과외를 좀 더 시켰으면 내가 저도 더 좋은 대학을 가서 지금 훨씬 더 잘 살 텐데 라고 하면 일단 사회주의적 성향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때 정말 잠을 좀 덜 자고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너무 친구들 놀러 다니고 그러느라고 그러면 이건 자유주의자입니다. 근데 소셜리스트가 되는 거는 뭐냐, 나의 이 문제는 사회가 해결할 수 있어라고 믿으면 사회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이 문제가 많아요. 나의 문제, 골프 치는, 요새 골프 다 치지만 옛날에 골프 아주 부자 운동인데 골프 치면서 부자 욕을 해요. 너는 부자에 안 들어갔니?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부자는 이명철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책에 하나님이 다 너나 먹으라고 그랬다고, 사도행전에 너나 먹으라고 돼 있는데 네 거를 나눠주라고 돼 있습니다. 네 거를. 근데 사회주의자는 남의 것을 뺏어주는 거로 칩니다. 그게 기본적인 차이점이에요. 네 거를 놀아주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이 부자 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도 막 이상해요. 제가 그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에서는 예수가 혁명가라고 가르쳤습니다, 목사님이. 예수는 사회혁명을 위해서 왔고 예수는 가난한 사람을 대표해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말구에서 태어났다. 난 어렸을 때 그게 그럴듯해가지고 그 교회 다니고 거기서 세례도 받았습니다. 공부하다가 이거 아니구나라고 이제 깨닫게 됐지만,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이 지금 너무 만연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미국처럼 부자가 된 사람은 나도 저거 부자 되고 싶다, 저 사람은 열심히 노력한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려면 우리가 국민을 개조해야 되죠. 제가 우리나라의 그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결정되지 않고 국제적으로 결정된다. 아까 얘기했듯이 미국이 대한민국이 공산국가가 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미국이 대한민국이 공산국가가 되는 것을 두고 볼 나라 같아? 두고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는 미국을 세 마디로 표시한 책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은 인벤터. 발명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별걸 다 발명합니다. 정말 하나도 안 중요한 것도 발명하느라고 애쓰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 발명품 중에 1등은 데모크라시입니다. 왕이 없는 첫 번째 나라, 지구에. 왕이 없는 첫 번째 나라는 지구 역사에서 왕 없는 나라는 미국 한 나라입니다. 지구 역사에서 공작, 백작, 후작, 남작이 없는, 즉 귀족이 없는 첫 번째 나라도 미국입니다. 근데 200년 지나보니까 귀족이 생겼어요, 워싱턴에. 워싱턴에 귀족이 생겼는데 그 귀족이 누구냐? 상원의원, 하원의원, 보좌관들, 로비스트들, 변호사들, 기자들. 그래서 저걸 트럼프가 저걸 닉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가짜 귀족들. 저거를 드러내야지 다시 아메리칸 리퍼블릭이 살아나는 거야 라고 지금 트럼프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크게 말하면 그렇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외세의 영향을 받는다는, 우리 민족끼리 해결될 문제가 없어요. 왜? 남한 더하기 북한은 중국, 일본보다 약하니까.
우리나라를 옆에서 통일이냐 평화냐를 관심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일본, 중국인데 우리 민족끼리 남북한 힘을 합쳐서 일본, 중국의 힘을 깰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통일을 찬성하는 외세와 함께입니다. 우리나라의 통일을 찬성하는 외세와 함께 그 자유국가들과 함께 미국과 함께 노무현 정책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이 바뀌어 나가고 있는데 요즘도 제가 자주 쓰지만은 중국은 한반도 통일이 너무 싫어요. 나는 네 통일이 싫어를 언제 증명했습니까? 6.25 때 130만 대군을 몰아가지고 북한군, 중국군 40만 명 죽었죠. 40만 명이 집에 못 갔습니다. 죽어서. 우리는 너희 통일을 이렇게 반대하는 거야. 보여줬잖아요. 미국이 그때 통일을 시켜주려고 전쟁하다가 아 이거 통일하는데 손바닥에 피 묻는구나 해가지고 미국이 지금 70년 동안 가만히 있었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놈 때문에 통일 안 된다고 또 그러고 있어요. 이 나라가 만약 통일이 되면 미국 때문에 되는 겁니다. 중국은 한반도 통일을 지정학적으로 권력 정치적으로 만듭니다. 한반도에 큰 나라 생기는 게 싫어요. 일본도 한반도에 큰 나라 생기는 게 싫습니다. 지정학으로 망치라고 그랬죠. 중국의 뒤통수에 붙어있는 한국이. 일본은 자기를 찌르는 칼이라고 그랬죠. 칼이 쪼개져 있고 망치가 부러져 있는 상태를 일본과 중국은 선호합니다. 근데 그 일본을 우리 편으로 지금 돌려놓은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이번도 외교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지정학적으로, 권력 정치적으로 한반도가 통일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그동안에 한반도 통일을 시켜줄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힘든 일이니까. 그런데 보니까 중국이 너무 커져가지고 미국 보고 자리 내놓으라고 그러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미국이 중국을 손봐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미국의 적수가 아닙니다. 적수. 미국의 적이에요, 북한은. 근데 적수는 아니에요. 왜요? 중국이 50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근데 그놈이 너무 골치 아프고 말 안 들어요. 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을 미국이 한반도 통일로 보는 겁니다. 한반도가 자유통일되면 북한 문제가 해결되고 중국 문제가 해결된다. 왜? 중국이 네 뒤통수를 때리는 망치가 보냈는데 그 망치를 미국이 주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미국이 몇십 년 만에 이거 통일시켜야 되겠다 쪽으로 가고 있고, 웬디 셔먼이라는 미국의 국방 차관하는 그 여자가 북한의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나만이 북한 통일하면 되는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최근에 나오는데, 미국이 북한 때문에 짜증나고 있고 중국 때문에 짜증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이 헤매고 시작하고 있고 북한도 헤매고 있다. 중국과 북한이 헤매는 건 우리 통일에 아주 좋은 건데, 그때 북한을 살려주자는 조건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학자들이 그래요. 야, 너 몇십 년 전부터 나만 이긴다고 그랬는데 북한이 왜 아직 살아있니? 니네가 북한 살려줬잖아. 대한민국 역대 정부가 북한을 살려주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했잖아. 저는 북한이 한번 죽을 뻔한 것이 94년이라고 봅니다. 클린턴이 김영삼한테 저거 죽여줄까? 가서 한번 때릴까? 절대 안 돼, 절대. 야, 자, 그런 절대 안 돼. 한반도 전쟁은 절대 안 돼. 북한을 때리지 않았고 북한은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그때가 찬스라는 건 뭐냐면, 그때 중국은 크기 전이고 북한은 100만 명 굶어 죽은 해예요. 소련 망하고. 근데 미국이 때리고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때 부품을 주장하는 장관도 있었죠. 근데 그거를 김영삼 대통령이 막았습니다. 그 김용삼 기자라는 분이 있어요. 조선일보, 월간조선 그 편집국장까지 했던 사람인데, 그 김용삼 논설위원이 계속 생일, 1월 1일마다 김용삼 대통령한테 세배하러 갔답니다. 근데 어느 해, 그때 미국 보고 때리라고 그랬어야 될 건데 못해갖고 너무 후회가 된다고 그러더래요. 그 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김용삼 기자가 그 교수님, 금년에는 김영삼 대통령이 그때 전쟁 막은 걸 되게 후회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한번 찬스가, 지금 찬스가 다시 왔습니다. 저는 지금 찬스가 왔는데, 지금 북한이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중국도, 여러분 중국이 지금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미국이 한국은 드디어 린치핀이라고 얘기를 하고 해요. 린치핀이라는 거는 시골에 소달구지가 있고 축이 있고 그 달구지 밭쥐 끝에 조그만 핀이 하나 들어갑니다. 요거 퍽 뽑으면 밖에 풀럭 나가요. 그게 린치핀입니다. 미국이 한국은 린치핀이랑 동식 동부하는 거 이거 빼나가면 큰일 나. 그래서 미국이 린치핀이라는 말을 써준 나라가 두 나라입니다. 한국하고 인도. 한국을 린치핀이라고 했을 때 일본 방위팀 학자들이 모여서 회의했습니다. 회의한 이유가 린치핀하고 코너스톤하고 어떤 게 더 중요한가를 따져보려고 했습니다. 미국이 일본은 너네들은 아시아 방위의 코너스톤이야, 초석. 한국은 린치핀이야. 결론이 뭐냐 그랬더니 린치핀이 훨씬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미국이 이제 일본 빼고 한국하고 하겠다 그런 소리라고. 그래서 그놈들이 그때부터 미국한테 죽어라 아양 떨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일본은 전쟁하지 못하는 나라로 헌법에 돼 있죠. 근데 일본이 전쟁하는 나라 된 거 아세요? 2022년 여름에 아소 가라라는 놈이 미국을 테스트한 겁니다. 대하면에서 전쟁 나면은 그거는 일본의 국가안보에 죽으나 사는 일이기 때문에 일본은 참전하겠다고 그랬는데 미국이 안 간다했어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넌 미쳤냐 임마? 네가 무슨 전쟁을 해? 너는 우리 탄핵이나 나라는 놈이잖아. 너네 헌법에 의하면은. 근데 아소다로가 대만에서 전쟁은 일본은 참전한다라고 얘기했고 미국은 아무 말도 안 함으로써 인정을 해주고 지난 5월달에는 바이든이 일본의 군사력은 아시아의 선한 힘입니다. 아시아의 선한 힘입니다. 착한 힘입니다. 우리나라에 미국한테 맞짱 뜨겠다는 정부 생기면은 그럼 다시 한일합병 전부로 갈 수 있습니다. 야 이번 네가 알아서 이 동네 네가 알아서 지휘해. 세상이 그렇게 변했는데 지금 미국은 중국을 포위하는 적절을 쓰는데 북한까지 파란색으로 칠해놓으면 게임 끝. 지금 미국이 중국을 다 포위하고 있습니다. 한자 들어간 나라는 미국이 다 먹었습니다. 인도 다 이제 앞으로 선거 있고 그랬지만은 미국이 대만이 중국하고 뭐 잘 지내는 일 대만을 중국한테 넘기면 태평양 다 날아가는 겁니다. 대만이 중국을 먹으면 한국하고 일본은 그냥 야 형님 오늘부터 말 잘 들을게요 라고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핵무장할 거고 이게 그냥 뭐 지 마음대로 막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있고 이거 뭐 좀 내가 얘기했던 일이고 우리가 우리나라가 미국이 만든 나라인데 사실은 미국이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데 미국이 만드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해주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구상에서 처음 만들면서 세 가지 C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크리스티애니티. 두 번째는 컨스티튜션, 헌법. 세 번째는 자유경제, 캐피탈리즘. 이승만 박사가 이런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야. 그런데 우리는 힘이 약하니까 이 세 개 더하기 보장해줄 미국과의 동맹.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독교 이제 맨 마지막에 쓰죠. 민주헌법, 자유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기독교, 그리고 미국이 동맹. 그래서 한국은 국가 건립의 4대 기둥이 한미동맹이라는 게 하나 더 들어갑니다. 미국은 자체가 세니까 요 세 가지로 되고. 그래서 이제 국가 성격이 뭐 거의 같은 나라인데, 작년에 뭐 서울시내는 70이라는 숫자가 그냥 서울시내를 도배했습니다. 미국하고 동맹을 치시는 데고. 그리고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당신은 누구 찍을 거요? 나 이재명 찍을 거요. 선거하기 석 달 전에 한미동맹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무지하게 중요하죠. 없으면 큰일 나요. 몇 퍼센트? 93.9%입니다. 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미동맹이 중요하다는 93.9%의 절반이 한미동맹 폐기하겠다는 놈한테 털을 주둔하는 계획입니다. 나 윤석열 찍을 거요. 한미동맹은요, 96%가 그거 없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93% 이상이 한미동맹에 대해서 적극 지지입니다. 우리나라 좌파를 너무나도 불행하게 만드는 거. 한국 사람이 지구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나라? 중국. 중국이 최악입니다. 두 번째 싫어하는 나라? 북한입니다. 세 번째로 러시아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이고 미국. 거꾸로 좋아하는 순서에도
미국, 일본, 러시아, 북한, 중국입니다. 놀라운, 애들한테 물어보면 중국 사람이 왜 여기 놀러 오는지 모르겠다고 화냅니다. 중국 주식 우리 거 못 사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중국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동안에 정권이 친중, 반미, 단일, 이건 전부 엉터리였다는 그 얘기입니다. 국민들하고. 이 세력은 한국의 다수를 반영하는 세력이다. 이게 제가 뭐 혹시 자료 필요하신 분은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한국에 살아남은 것은 기적이죠. 이 조그만 파란색이 70년 동안 살아남았다는 건 기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북한도 파랗게 될 거고 중국도 파랗게 될 겁니다. 기적이 이제 이게 다 하나님이 보호하사죠. 이거를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조그만 파란색이 70년 동안 파란색으로 남아있었다. 국제정치학적으로 분석하면 한미동맹 때문에 남아있었다. 한미동맹은 나름 꿈에서딴 게 아닙니다. 이승만 박사의 귀신같은 외교정책에 의해서 얻어낸 겁니다. 미국이 칼수치 도장 찍은 거예요. 세계 꼴등인 나라에 전쟁하면 가서 도와주겠대. 그 처칠이 너 미국 미쳤냐? 저 제3세계에 노인 하나를 못 당하냐라고 영국이 미국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다. 이승만 박사를 당한 미국 사람이 없었던 거죠. 메가더도 이승만한테 쩔쩔매고 다 쩔쩔맸으니까. 네.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한반도의 남북한 중에서 정당성을 가지고 쓴 남한인이다라고 얘기한 사람입니다. 윤석열. 유엔에 와서 몇십 년 동안 처음으로,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남한만이 유일한 합법정부입니다. 당신네들이 우리를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해줬어. 그리고 전쟁이 나니까 당신네들이 와서 우리를 살려준 거예요. 그리고 지난 몇십 년 동안 당신네들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나가는데 도움을 주어서 이제 우리가 잘 살게 되었으니까 빚을 갚겠어. 끝내주는 소리입니다. 난 보고서 이거 누가 써줬는지 진짜 딱 내 말이에요. 우리가 합법정부다. 니네가 그렇게 말해줬어. 그리고 너네가 전화해서 우리 살려줬어. 그 다음에 우리를 키워줬어. 우리가 걷기 때문에 빚 갚을 거야. 그 네 마디로 이제 다 얘기를 했죠. 뭐 이거 넘어가고, 이거 내가 이제 이거를 아틀란타하고 거기 강의를 위해서 했는데 그분들이 좌파가 너무 많은데 우파들이 쉽게 이기지 못한다는 거라.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그 방법론을 가르쳐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승만을 반일주의라고 하는데 이승만의 초대 내각에는 친일파라는데 친일파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근데 김일성의 초대 내각은 절반이 친일파예요. 절반. 김일성이 초대 내각 볼까요? 네. 김용주 친일파, 헌병, 장영훈 친일파, 심지어는 북한, 중국 일본 공군사관학교 나온 사람이 북한군 공군 참모총장입니다. 첫 번째. 그리고 남한에 와가지고 제주 4.3 일으켰던 김달삼이라는 놈은 일본군 육군 소위 출신입니다. 김일성은 빨갱이가 친일파가 드글드글하고 이승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친일파래. 이런 그 10분이면 알 수 있는 그런 팩트도 안 찾아보는 이런 거 제가 이제 좀 소개를 한 거고요. 이번에 우리나라 부산 엑스포 단 29나라밖에 그거를 밑에 있는 어떤 정신이 없는 친구가 대통령한테 우리가 표대결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말을 잘못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저 따위 표대결에서 결코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구에서 이런 표대결, 무슨 표대결? 감비아하고 미국이 같은 한 표를 행사하는 그 모든 이슈에서 무조건 꼴등인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감비아하고 미국하고 같은 한 표인데 이스라엘은 무조건 꼴등이에요. 그 다음에 꼴등이 미국입니다. 그 다음 꼴등이 한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조언한 참모는 사표 내세요, 솔직히. 우리나라를 찍은 나라 보겠습니다. 29나라밖에 안 되는데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다 A급 국가들이죠. 아이슬란드,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영국, 프랑스, 폴란드, 터키.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우리 찍었더라고요. 미국,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감비아, 아프리카에서 딱 한 명이 우리 찍었습니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대한민국. 저 29개 나라는 지구 GDP의 80% 되는 겁니다. 민주국가의 대표 선수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부산에서 졌다고 뭐 땅 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게임은. 바로 우리가 여러분 그 기억나세요? 우리가 유엔데이를 학교 안 가는 날로 했던 날입니다. 유엔에 가입하지도 못한 주제에 유엔에 가입도 안 했는데 유엔데 그건 뭐 그 이유는 있어요. 유엔이 유일한 헌법정부라고 인정을 해줬으니까 그 고마움 때문에. 그러다 박정희 대통령이 있던 75년 6년물에 왜 유엔에서 유엔데이를 없앴습니다. 유엔에 가입국도 아닌데 유엔에서 탈퇴한 거예요. 그 해가 유엔에서 북한하고 남한하고 표백을 하니까 우리가 못 이기기 시작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프리카 저 유엔 한번 가보세요. 나중에 보면 검었습니다. 다 아프리카 사람들이죠. 이런 얘기 쭉 하고, 평화선언 이거 못 쓰는 거라는 얘기, 그건 3분 정도 해드리겠습니다. 평화선언, 종전선언 그 조업을 왜 너는 반대해? 그게 왜 나쁜지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이 지구상에 말이죠. 이 국제정신이 역설인데, 역설이라는 거는 전쟁을,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아니 세상에 A를 원하거든 B를 하라고 그랬는데 B하고 A가 반대예요. 살을 빼고 싶으면 밥을 많이 먹으세요. 점수를 더 받고 싶으면 공부를 덜 하세요. 이런 논리가 적용되는 것이 목숨에 관한 국가의 목숨, 사람의 목숨, 맛있는 거 안 먹습니다. 더 살라고. 국가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A하고 B가 반대되는 겁니다.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 그런데 평화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항복하는 것도 평화예요. 노예가 주인한테 안 땡기면 얻어 터지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그것도 평화라면. 근데 우리는 그런 평화를 몇십 년 동안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는 것도 평화야. 그런 평화가 있고, 우리가 힘이 세짐으로써 저놈이 나를 못 건드리게 하는 평화. 그것이 힘들지만 훨씬 안전한 거예요. 그 두 가지인데 우리는 전자의 평화가 지난 수십 년 동안이었다. 요번에는 너네가 200발 쏘냐? 우리 400발 하는 그런 스타일로 바꿔요. 그것도 전쟁은 아니에요. 너네가 우리 땅 한 방 쏘고 우리도 한 방 쏠 거야. 이걸로 하겠는데, 저쪽에 그 영국의 챔벌레인이라는 저 정신없는 지도자가 처칠이 전쟁 준비를 하시다 그랬더니 미쳤어요. 전쟁 준비를 하게. 평화를 내가 만들어 오겠어 하고서 히틀러를 만나가지고 뮌헨 협정이라는 거에 사인을 받았습니다. 전쟁이, 그래서 평화협정 종이를 들고 와가지고 해변론자들이 비행장에다 환영 나갔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종이장 한 장씩 달리면서 영국 국민 여러분, 이 시대의 평화 올시다. 히틀러하고 사인하고 온 거 아니에요? 평화줘요. 그것이 1938년 9월 30일입니다. 종이 조각 힘든 날이. 그 다음 전쟁이 그 다음에 9월 3일에 일어났습니다. 우리 정치학자들은 그 조약을 맺지 않았으면 독일은 1년 만에 용한테 칩니다. 근데 평화 조약을 맺어가지고 체코슬로바키아 공개해서 탱크하고 왕창 만들었기 때문에 영국이 독일 깨는데 6년 걸렸습니다. 1년이면 끝날 일을. 저는 평화 조약은 있으나 만한 거죠. 더 못한 거죠. 네, 어떤 그 프랑스 소설가가 평화 조약을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영국의 전쟁 이런 때 전쟁은 어쩔 수 없는 악이다. 그러나 무력의 삶을 포기한 자, 그렇지 않은 자의 소나기 속에 자신의 운명이 맡겨져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거 김정은하고 우리나라 관계 얘기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무조건 전쟁은 안 된다고 그러고, 저는 통일을 위해서는 전쟁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그랬고, 이게 그 국제정책의 진실들이죠. 이 사람이 프랑스의 소설가인데, 저 사람이 역사책을 뒤져봤어요. 자기가 살던 시대가 1860년인데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서부터 뒤져가지고 평화협정을 8000개를 찾아냈습니다. 8000개가 유지가 된 거 하나도 없어요. 2년 만에 다 깨졌습니다. 2년 만에 전부 전쟁이 났어요. 그 모든 평화협정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2년이면 전쟁이 다 났다. 근데 그걸 맺자고 아우성을 치는데, 이 사람은 예일대학 교수입니다. 난 저 사람 논문 읽고 어렸을 때, 끝내주는 발견이다 그랬습니다. 평화협정이나 불가침조약을 맺은 나라들은 그런 조약이 없는 나라보다 전쟁할 확률이 훨씬 높다. 끝내주는 발견이다라고 했는데, 그건 상식의 상식이죠. 대한민국이 멕시코하고 평화조약 맺을 일이 있습니까?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나라는 평화조약이 안 됐습니다. 전쟁하는 나라들이 맺는 게 평화조약이에요. 근데 어느 경우라도 약간 밀리는 놈이 시간 벌기 위해서 맺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조약 맺자고 그러는 거는 북한을 좋아하는 분들, 그리고 북한입니다. 안 되는 거죠. 네, 우리가 평화협정 맺자고 그러는데 그걸 왜 맺으면 안 되느냐. 미국의 보엘벤 대장이라고 한 걸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문재인이가 하도 저거 맺자고 그러니까 주한미군 철수를 목적으로 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한국을 사양시키는데 서명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해. 이거는 이제 좀 협박을 한 거예요. 그러고서 그 말도 썼어요. 한국이 미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날이 오면 미군은 한국을 떠날 것이다. 저거는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으로 정답은 아닙니다. 미국이 이 나라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나라에서 가래. 그럼 저건 아닙니다. 꺼내지마. 니네 국민이 93%가 우리 있기를 원해. 무슨 개소리야. 라고 미국은 그런 나라입니다. 내가 아까 미국은 인벤터라고 얘기하고 두 가지 더 얘기 안 했는데 미국은 인벤터, 카우보이, 워리어입니다. 카우보이는 거칠다는 뜻이에요. 다만 미국은 뒤통수는 안 쏩니다. 이마를 써요. 이마. 경고하고서 이마 쏩니다. 그리고 워리어. 미국은 웬만하면 전쟁합니다. 국가의 이익이 아니고 국가의 이익은 물론이죠. 이마. 왜? 가장 빠른 수단이니까. 가장 빠른 수단이 될 수 있으니까. 제가 그 미국에 당당했던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이라 가지고 우리나라 대통령에서 미국이 제일 쩌쩌했던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박정희, 이승만. 아까 누가 더 좋아요가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라고 그 말씀하시는 분 계셨는데 부국, 건국 이 두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 두 사람의 설계도로 아주 잘 만들어서 그 다음 대통령들이 말아먹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망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제 이승만 기념관 만들겠다는 대통령이 정말 몇십 년 만에 나온 거죠. 보고 트럼프 우리한테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닙니다. 조금 넘어가시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제가 우리 보수들이 공부해야 됩니다. 보수가 좌파를 이기는 데는 공부가 3배 필요해요. 왜냐하면 좌파는 심장에 호소하기 때문에 쉽습니다. 하트에 호소해요. 하트.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그 말에 팍 넘어갑니다. 그런데 보수는 이 뇌에다가 호소를 하는 겁니다. 그 영국에 그런 말이 있죠. 20대에 사회주의자가 아니니까는 하트가 없는 사람이다. 30대에도 사회주의 사람은 브레인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었는데 제가 학교에서 경험해본 결과 좌파 좌파들하고 우파 교수가 똑같은 수준의 인기를 유지하려면 좌파도 공부 한 3배쯤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문재인이가 된다면 육군사관학교 출신 대령들이 공부 좀 가르쳐달라고 저한테 찾아왔어요. 또 무슨 공부를 가르쳐달라고 그러니까 당신들이 예병 대령들인데 그때 뭐라고 그러냐세요. 우리가 대령인데요. 우리 아들들이 설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걔네들 설득하려면 좀 세게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부탁을 한다고 해서 제가 1년 내내 일주일에 한 번씩 3시간씩 모여서 국제정책을 가르쳐준 적이 있었습니다. 가서 아들들 이기라고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하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전교조 20년 한 사람도 2시간 만에 깨놓을 수 있어요. 왜? 우리 거가 진리니까. 우리 거가 right side of history니까. 역사에 옳은 표현을 얘기니까. 그래서 그 언제든지 늘 이길 수 있는데 그걸 자꾸 회피한 거예요. 니네 말도 일리가 있지. 맞아, 우리나라는 불평등한 사회야. 누가 더 옳고 누가 더 그르고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요새 하마스 지지하는 게 한둘이 아니에요. 둘 다 잘못이네. 이스라엘도 잘못이네. 누가 더 잘못인데를 얘기해야죠. 누가 더 잘못인데를. 그런 의미를 우리가 이제 잘 알고서 공부를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좀 보시고 요 마지막 그림을 표시를 해드리겠는데 지금 세계의 싸움은 이 독재국가 4나라와 자유주의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독재국가 4나라 중에서 우리나라랑 붙어있는 나라가 중국, 러시아, 북한이에요. 근데 미국은 한국을 통해서 저거를 깨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전제 조건은 미국하고 일본이 타이트하게 달라붙어야 되는데 이놈이 둘이 싸우고 있네.
이거 싸우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붙여보려고 미국이 무지하게 쓰는 겁니다. 이분 박근혜까지도. 박근혜 여기 가서 전했잖아요. 중국 가서 중국군인들을 비교했잖아요. 그때 내가 미국에 출장 왔는데 에반스 리비어는 미국 고위급 외교관이 뭐라는 줄 아세요? 너네 대통령 중국 가는데 우리 얼마나 화나는 줄 아니? 얼마나 화나는 줄 알아? 얼마나 화가 나는데 really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미국 사람들. 그게 화가 났다. 니네 대통령 중국 가서 중국 문화한테 이가고 있었다. 이게 우리가 적국인 얘기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거는 국제 정치에 대해서 너무 몰상식한 일을 한 겁니다. 둘이 싸우니 이게 싸우면 안 돼요. 그래서 미국이 어디까지 가냐면 얘를 빼고 하자까지 갔습니다. 얘를 빼고 가자. 이 둘이 힘을 타이트하게.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 정부가 반일하고 신중하고 미국한테는 맞짱 뜨자 하는 동안에 일본이 대폭 군사력이 세진 것이고 그 맥락을 이용해서 대만에서 전쟁하면 우리는 참전한다고 얘기까지 한 거고 그거를 이거 싸우면 안 됩니다. 이 싸움을 이거를 요도표로 바꿔놓은 것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입니다. 셋이 타이트하게 붙어놓고 전선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 얘네가 이겼답니다. 얘네가 이기는 거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중국이 펄펄 뛰고 우리한테 아였던 거예요. 제가 마지막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 텐데 우리나라의 미일 중로라는 걸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는 한 4대던 말이에요. 미일 중로. 이병입니다. 이병. 그냥 그렇게 쓰는 거예요. 이유 없어요. 미일 중로. 그것이 박근혜 때 미중일러로 은근히 바뀝니다. 근데 너네들 미쳤냐? 나중에 어떡하려고 그래? 미중일러. 문재인 때는 말이죠. 중미관계라고 쓰는 건 나타났어요. 중미관. 미중이 아니라. 그리고 미북관계라는 말에 이미 없어졌어요. 북미관계입니다. 북미. 외국, 중국, 일본, 미국이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 취임하는 날 테스트하더라고요. 미국은 누가 특사로 왔는가 하십니까?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 민간인. 제일 가진 사람이에요. 의전서열상. 일본은 외무장관, 중국은 부주석. 중국 사람이 제일 없습니다. 왕치산. 그리고 일본 외무장관은 부주석보다 낮아요. 그렇게 왔는데 청와대가 되는 용사이죠. 첫날 만나는 순서 거기서 다 게임을 그냥 끝내버리더라고요. 미국 부통령 남편 민간인 제보자 만났어요. 미국. 일본 외무장관 들어와 두 번째로 만나고 중국의 국가부주석 들어와 세 번째로 만났습니다. 다시 미일 중로로 하루에 바꿔놓은 겁니다. 그 외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깜도 있어야 되고 지금 현재 정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일본 한국 보고 고맙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가는데 제가 너무 희망적으로 얘기한 거라기보다도 저는 힘을 구성한 겁니다. 힘. 그리고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이 되게 허약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영풍도 이런 포격사건 나오고 그랬을 때 거기 있는 부대장들 얘기 들어보면 저들이 말이죠. 얼굴도 허약하고 키만 크고 몸무게는 안 나가는 놈들인데 용감하기는 되게 용감해요. 용감하기는 되게 생각보다 너무 용감하게 되는 거라. 그 애들이 그런 거가 있습니다. 인디펜던트예요. 우리나라가 젊은 친구들이 다 빨갱이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젊은 친구들은 극단적 자유주의자들입니다. 자유주의자들은 빨갱이가 안 돼요. 내가 그 연세대학교 지금 그게 없어졌지만 옛날에 백양로라는 길 있잖아요. 여러분 다 백양로에 대모대가 한 30명 내려옵니다. 뭐 독재 타도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빨갱이들이. 근데 학생이 그 미제 스포츠카를 딱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난 어떡하냐 봤을 때 둘이 조우했어요. 우리 옛날 같으면 도망갔습니다. 차 타는 놈이 도망가야지. 그런데 그놈이 딱 내리더니 야 여기는 차길이니까 얘네들 비켜 그러더라고요. 여기 차길이야 너네들 저기 가서 내려봐. 인도로 내려봐. 그래서 내가 그거 보고서 아 얘네들은 공산주의는 못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건 좀 낙관이지만 문제는 걔네들이 핑크예요. 핑크는 투표할 때 빨간 데다 투표합니다. 그게 이제 딜레마인데 그걸 위해서는 이제 강의도
공부도 시켜주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들이 다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예, 제가 하다 보니까 무려 1시간만을 했는데 그리고 밥을 먹고 하는 바람에 밥을 나중에 먹으면 1시간 내에 반드시 끝내야 되는데 밥을 먹은 후기 때문에 제가 조금 좀 그래도 이 황장모님이 조금씩은 가지고 해도 된다고 해서 제가 30분을 용감하게 더 썼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세계 평화 만세! 감사합니다.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젊은 친구들하고 미국하고 같이 뛰면 한국이 더 잘 뜁니다. 그 미국 해병대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한국 해병대가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데 그 제일 잘하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만 뛰는 속도가 우리나라 같은 해병대는 한국뿐밖에 없어 그래요. 근데 한국이 뭐 책임이 줘서 잘 뛰는 것보다 악발이라서 잘 뜁니다. 그리고 미국, 중국은 결국 미국은 이길 수 없다. 제가 이번에 쓴 책의 제목이 중국은 결코 미국을 이길 수 없다라는 책을 썼는데 김정은이 종합병원이라는 걸 뭐 나중에 김정은은 종합병원입니다. 그게 내일부터 죽어요. 중국이 미국을 못 이기는 이유, 중국이 미국을 못 이기는 이유가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에 전쟁한다고 러시아한테 북한이 폭탄내줬죠. 근데 대포에다가 놓고 쏠 때 대포가 있게 됐어요. 대포가 터졌습니다. 폭탄이 터지게 아니라. 그런데 지금 북한이 러시아가 지금 무작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국이 내년에 망하는데 요거 캘리포니아보다 니트는 배죠. 이 배가 서해에 들어간다는 거 우리나라 신문에 절대로 안 납니다. 이 배가 서해에 들어가서 항진을 해요. 무슨 뜻일까요? 중국한테 여기까지가 우리 바다야 그런 뜻입니다. 옛날에 말이죠. 중국 사람들이 미국 북한 줄게 대만 다오, 북한 줄 테니까 대만을 다오 라고 했는데 미국의 답이 뭔지 아세요? 둘 다 내 거야. 미국 그런 나라입니다. 둘 다 내 거야. 미국을 너무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2008년에 레먼 브라더스 쓰러지는 해에 그때부터 내가 미중 패권전쟁 강의를 100번도 더 했습니다. 2008년에 가서 2038년에 세계일주는 미국이요. 2038년에 세계일주는 어디냐고 물어보길래 미국이라고 대답했더니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개소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니네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중국은 8%씩 크고 있고 미국은 3%씩 크니까 2038년에 레먼 선생님이 2008년에 무너집니다. 2038년에는 중국 경제가 미국을 앞서고 중국이 세계 챔피언 된다고 보고 있지. 그랬더니 조선일보 기자가 뭐 다 그렇게들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네들은 미국이라는 나라를 몰라. 미국이 말이야 이때까지 기다릴 거 아니야? 2038년까지 멍청하게 기다리고 있다가 아이고 중국 너 나보다 더 잘 사는 네가 1등 하라 그럴 것 같아 네 생각에? 너는 미국을 깡패라고 본다며. 그 내 주장은 이 무렵에 아직도 미국이 중국보다 훨씬 셀 때 중국의 경제력을 꺾어놓을 거라고 나는 보고 있어. 2038년에 가서 중국하고 싸우려면 중국으로 싸워야 되는데 2015년에 싸울 때는 바로 참대 미국이 중국 경제를 꺾어놓을 거야. 그래서 미국은 앉아. 어떻게 됐습니까? 트럼프가 나서 중국을 밟죠. 중국은 이렇게 올라가는 게 꺾어줬습니다. 지금 중국이 100% 꺾어지는데 꺾어지는 가장 끝내주는 이분이 다 나와요. 미국이 지금 경제 발전 속도가 중국보다 높습니다. 그 옛날에는 이렇게 된다고 다 예측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이거는 뭐 데이터로 다 나오는 거고 이게 지금 뭐 웃기는 해서 이거 중국의 고속철도를 미국 학자들이 중국 가서 보고서 상하이 가서 보고 우리 얘기 끝났다. 미국은 1등이 아니야. 미국은 이런 기차가 어디 있니? 시속 200km짜리가 어디 있어? 중국은 200km짜리로
푸동공항에서 상하이 시내까지 20분 정도가 이제 미국은 더 이상 1등이 아니야. 그것 때문에 중국이 죽는 겁니다. 이런 걸 만들어 놨는데 만드는 동안은 돈을 벌어요. 철도 들어가고 기차 만들고 이렇게 지리가 쭉쭉 늡니다. 다 만들어 놨는데 타는 놈이 없어. 그래서 중국이 작년에 고속철도 회사가 낸 적자 액수가 중국 GDP의 6%입니다. 한 회사가 그 끝이죠. 이번에 중국이 비행기 여객기 날렸죠. C919 그거 딱 만들어가지고 중국이 민족주의적으로 야 우리도 이거 만들어. 그러니까 중국 간부들이 전부 다 비행기 올라탔습니다. 그래서 신나게 파티하고 다 내렸습니다. 비행기를 뜨고. 왜? 중국어. 자, 태어난 인사. 예. 오늘 박사님께 박수.